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를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내신 장본인들, 그 개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 분 한 분 조각조각이 마치 전설같이 들리곤 합니다. 오늘 홍현정의 위드인 바로 그 전설을 듣고자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선진파워 코리아의 주역이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이십니다. 고 전 장관님을 모시고 지금 그 전국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이런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는 지혜, 경륜으로부터 그 고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네, 네. 건강히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 회장님이 그 경영인 협회를 맡고 계시죠? 예. 경영인 협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02년 그러니까 한 8년 전에 네. 경영인협회, 한국경영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경영인협회는 그 당시엔 상공부, 지금은 지식경제부의 인가로 한국의 CEO들, 경영의 현역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장려해서 세계 무대에서 잘 뛰도록 하는 네. 그런 응원부대 네. 그런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1년에 한 번 최고 경영자를 뽑아서 상을 준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바른사회 바른기업이라는 경영인 포럼이라는 것도 뭐 또 활동을 예, 하시고. 그거는 그 후에 한 2년 후에 네. 조직을 했는데 어쩌다가 한국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것은 네. 사실 정부에서도 잘했지만 기업인들 물론이죠. 성과인데 기업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걸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인을 폄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기업인이 나라 만드는 건데 하고서 우리 대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들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듣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떤 일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하는 그 포럼이 바른사회 바른기업을 위한 경영인 포럼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고 전 장관님께서는 뭐 박 대통령 시절부터 DJ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관민에서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력을 쭉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 시절 서울대 경제과를 나오셔가지고 61년도에 국민경제연구회 전문위원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사회생활,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처음 그렇게 출발하셨죠. 그래가지고 63년도에 경제과학심의회의 상공정책 담당관 재정비서관을 하셨고요. 또 농림부에 들어가셔가지고 69년도에 농업개발국장, 73년도 박 대통령 시절이죠.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하셨고 또 75년도에 재무부 재정차관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위 그 농업통에서 재무통으로 이렇게 전문 분야를 걸어오신 길이 이게 이제 박 대통령 재직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쌍용중공업 사장도 하셨고요. 또 쌍용투자증권 사장, 민간에서 이렇게 금융업에 또 금융통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십니다. 노태우 정부에 들어와서는 90년대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자본시장 개방에 많이 힘써주셨죠. 그리고 93년도 김영삼 정부에서는 건설부 장관을 또 역임을 하셨어요. 뭐 이게 농업에서 재무에서 다시 금융에서 또 건설까지 이렇게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97년도 동계유니버시티에 조직위원장을 하셨고요. 98년도에는 다시 동아건설 회의장을 거쳐서 경영인 협회장에 이르르셨습니다. 아이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관과 민을 이렇게 거치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에서 재무 또 금융 건설로 뭐 거의 경제 전 분야를 이렇게 망라하시면서 많은 그 활동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새마을운동부터 조금 한번 아무래도 한번 그 얘기를 해보죠.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그 태동에 이렇게 단초를 주셨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새마을운동은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일으키자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일으킨 운동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1961년에 혁명을 하고 62년부터 66년까지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해서 5개년
경제개혁이 잘 될는지 몰랐죠. 국민들도 다 의심하고 그랬는데 7.1% 경제 성장한다고 목표를 내세워서 저건 터무니없다 그랬는데 실적은 8.5%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제서 이제 농촌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7년 1월에 농공병진 정책을 선언합니다. 네. 농공병진 정책의 기본이 농어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걸 담당하게 됐어요. 제가 농어촌 개발공사를 만들어라. 그걸 기한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보시고 잘 됐다 그렇게 해봐라. 여기서부터 이제 박 대통령과 같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마을운동은 이제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고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을 계획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농어촌 개발공사가 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올렸더니 바로 그거야 하면서 앉으라고 하더니 하나하나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을 농민이 꼭 참여하고 농민이 제 돈을 내고 참여해야지 그냥 정부가 공으로 주면 안 된다 하는 지시에서부터 규모를 키우려면은 농협돈만 가지고 되느냐 시중은행 돈을 빌려 쓰고 그 농협돈과의 이차를 내무부의 지방교부금으로 2차 보조를 해라. 그래서 상상도 못할 지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농특사업을 키워서 했더니 69년에 성공사례 발표 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성공사례 발표를 어떤 아주 가난한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들어보시고 그냥 듣는 중에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서 손등을 대면서 나오시다가 이제 즉석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면 됩니다. 네. 하고 소위 캔드 스피릿이라고 할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캔드 스피릿. 네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그 농특사업을 해서 농촌 운동을 하고 있는데 69년 후반기부터 이제 시멘트 산업이 좀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70년대 농촌에다가 시멘트를 자연불락 34,000개 무조건 다 나눠줬습니다. 200푸대하고 철근 0.5톤씩 나눠주고 한번 마을을 개조해봐라.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를 정해줬어요. 마을 길 넓히고 교량 놓고 우물 공동우물 만들고 무슨 공동 빨래터 만들고 이런 걸 시범으로 보여주면서 하라고 했더니 34,000개 프로젝트 중에 한 절반은 아주 잘 써가지고 마을이 놀라보게 좋아지고 한 절반은 아궁이나 고치고 이렇게 나눠 써버리고 내무부에서 이걸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잘하는 마을만 도와줘. 이렇게 잘 못 쓴 아궁이 고친 마을은 도와주지 말고 잘 쓴 효과적으로 쓴 마을은 더 도와줘. 네. 이래서 잘하는 마을을 도와주는 그때부터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새마을운동에 처음에 귀한 뭐라 그럽니까 밑그림 같은 거를 그릴 적에 고 회장님이 직책이 뭐이셨죠? 제가 농업개발 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업개발국장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농림부에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과장 때부터 대통령께 2주일에 한 번씩 그 바쁘신 분이 제 보고는 꼭 들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그렇군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건 잘 돼가? 이건 요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체크하셨습니다. 그 일부 소위 박 대통령하고 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각에서 새마을운동이 유신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포석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은 굉장히 속상하시겠어요. 새마을운동은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고 농특사업에서 농민 소득 증대를 해라. 농민에게 미맥 자금만, 미맥 농사만 재가지고 부자 되느냐. 현금 자금을 일으켜라.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제가 일본의 비닐하우스 보고 와서 권장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처음 들 때는 철근도 없죠. 비닐 포장도 없죠. 그런 거 구해가지고 하는데 대나무 꼬쟁이로 비닐하우스 만들던 때가 있습니다.
그 박 대통령 하면은 뭐 너무 많은 치적, 우리가 뭐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치적이죠. 그런데 유신에 관해서 한번 얼마 전 그 한 월간지에다가 그 회장님께서 기고한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10월 유신을 남북대화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의 산물이다. 이렇게 그 글에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소신에는 뭐 변함이 없으시죠? 실제 그랬습니다. 네, 실제 우리 농특 사업을 잘 해나가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네. 해나가고 있는 그 한편에서 68년도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1.21 사태라고 네. 김신조 북한의 김신조 부대가 와가지고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고 왔습니다. 네. 그런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에 울진에 뭐 100여 명의 그 공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후방에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줬고 잘 아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그 이승복 그 어린애를 죽이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남북 대화가 왜 시작됐느냐? 그때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 닉슨 독트린이라고 아시아 각국도 제 힘으로 나라를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닉슨 정부에서 바로 중공, 우리로 얘기하면 그 당시엔 제일 무서운 중공에 들어가서 평화회담을 한다고 그러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속에서 우리도 그러면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자. 그래서 북한에다가 이산가족 만나기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의 71년도죠. 72년에 남북회담을 하자 해가지고 7.4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 7.4 공동성명에서 체제 경쟁을 해보자. 그런데 그때 남한에서는 이우락 정보부장에 갔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도 않는 거예요. 인사하는 걸 수첩에 딱 꺼내다 수첩 보고 읽는 겁니다. 수첩 읽는 그대로 읽고 나서 또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다 끝나고 또 인사말 하려니 또 수첩 보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빈틈없는 말 한마디 거저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국은 남북회담이라니까 여야 대표가 다 모였습니다. 중구난방이죠.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남북회담 자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론 통일을 해야 되겠다. 국론 통일하는 방법이 뭐냐. 이 민주적인 직선제 하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제일 먼저 이거 대선 공약으로 예비군을 해산하겠다. 그리고 남북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이걸 내세웠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래서 직선제 안 되겠다. 우리 대통령 선거 조용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 대책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이제 어디서 만들어 온 것이 이거 유신체제 그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하신 말씀 중에는 세계 각국이 민주주의가 어디 다 똑같아. 미국 민주주의도 있고 영국은 왕이 있잖아. 일본도 왕이 있는 민주주의고 다 다른데 우리도 한국 사람 몸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자. 미국식 민주주의 어렵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는 이름으로 유신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니까는 박 대통령께서도 유신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대통령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 선거 방법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도 이거 그게 아마 남도구 당시 경제특보한테 그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봐도 좀 말이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임기 종료 1년 유신 2기죠. 유신 2기 임기 종료 1년을 남기고 퇴임하실 뜻을 밝히셨다고 이렇게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 쓰셨어요. 유신이 72년 10월 17일 날 유신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6년 임기로 해서 78년에 이제 임기가 됩니다. 78년에는 카터가 지상군을 철수하겠다고 그랬었죠. 빼내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체제 바꿀 수가 없고 국내적으로는 그 당시가 가장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서 방위산업 체제를 완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위산업을 완성시켜 놔야지
하는 것이 82년도 목표였습니다. 82년도까지 방위산업 완성시키고 83년쯤 그만두겠어 하는 얘기를 그 당시 유신헌법 만드는 유혁인 수석하고 김정영 비서실장 있는데 공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부임을 합니까? 부임은 김종필 총리를 다시 총리로 불러와서 앉혀놓으면 대통령 임기 1년, 자녀 임기 1년 이내면은 대통령 선출을 다시 안 하고 총리가 대행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네,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아까 사실은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 회장님을 모시고 잠깐 박 대통령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눴었어요. 그런데 서독에서 이렇게 서독에 가셔서 간호사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회상을 하시면서 고 회장님께서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눈물이 글썽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의 치적, 그분의 공과를 떠나서 모시던 어른과 또 그 밑에서 일했던 분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를 제가 보면서 저도 사실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고 회장님이 보시는 인간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목적을 정할 때는 네. 굉장히 신중하게 정하시지만 네. 정해놓은 목적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섭죠. 네. 예, 그것만 생각하고 모든 아주 국민들이 차갑게 보통 예,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예. 차갑고 무섭구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박 대통령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네. 인자한 그런 분입니다. 아까 서독 광고 얘기, 서독 찾아간 것은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서독이라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돈을 꾸러 갔는데 가서 돈 꾸는 얘기 하기 전에 네. 광부 간호사를 모아놓고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에 연설할 줄 알았더니 연설을 안 하고 광부 손을 잡고 네. 우리 좀 고생하자. 네. 그 말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네. 네. 그러니 전부가 울음바다가 된. 그걸 보고 독일 서독 대통령, 리부케 대통령이 사석에서 왠간지 우셔. 고만 오라 그러셨구나. 그만 오시고 독일이 또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독 차관이 된 겁니다. 네. 그런 인적 있는 분이고 또 하나 예를 더 들면은 그 당시에 섬유 산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네. 한일합섬 공장에 가서 어린 여학생들이 어린 여공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넌 소원이 뭐야? 하고 물었어요. 여공이 제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 친구들 교복입고 학교 가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한일합섬에다가 바로 회장께 지시를 해가지고 한일합섬에 야간 학교를 만들어라. 그 야간 학교는 일반 주간 학교와 똑같은 졸업장을 줘라.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시켜라. 네.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졸업을 하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네. 그렇게 여린 데가 있고 남한테 어려운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을 가는데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박 대통령 사후에 지금 여러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들 청와대 여러 주인들이 바뀌었지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새롭게 또 조명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책들도 관련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 대통령 전기에 관한 것도 그런 거를 보시면서 소회가 좀 어떠셨어요? 18년 동안을 최고 위치에서 네. 영도를 했기 때문에 각자가 수많은 사람이 이런 관련 저런 관련으로 알게 됐고 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이렇다. 그런 네. 얘기를 다 쓰죠. 네, 그렇죠. 저도 이 책까지 썼지만은 제가 다른 것만 쓸 수 있지 딴 건 모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박 대통령, 자기가 들은 박